그러시구나. 예, 그러세요? 예, 예. 어디세요? 지금 이제 방송 시작했죠. 예. 방금 아, 시작했어요. 음, 그러시구나. 아, 뭐, 반일 경제전쟁 때문에 난리죠. 아, 그렇죠.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걔들이 지금 이것저것 안 되니까 이제 반일 감정 일으켜가지고, 네. 자기들이 이제 뭐, 선거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다목적 그런 네, 의도가 경제가 있지 폭망하고 않겠습니까? 지금 민심이 문재인 퇴진 여론이 일고 있으니까 그 정면 돌파 그것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뭐 좌파들은 어쨌거나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게 좌파들의 항상 그 수단이거든요. 의도고.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어쨌거나 지금 집권 3년차 접어들고 내년 되면 4년 차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총선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지금 대한민국 아우성 아닙니까? 아우성이죠. 난리죠, 뭐. 그러니까 저들은 뭐 나름대로 어떤 충분히 어떤 이런 반일 감정 불이켜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남은 게 그거니까. 지금 뭐 남북 관계도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 네네. 그쪽은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하여튼 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을 가가지고 애쓰구만. 하여튼 국민들의 자업자득이죠. 네네. 예. 네,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반일 선동 종착지 IMF F는 안 였네. 정권 몰락으로 부메랑이라는 하고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것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문재인이 2017년도 5월 9일 취임 이후에 지금 약 2년이 조금 더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뭐 많은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 경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고통이고, 뭐 국방 안보 부분도 사실 심각하죠. 뭐 외교적인 뭐 워낙 많은 사건들이 터졌고, 네. 뭐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지금 뭐 언론 탄압, 유튜브 탄압도 해가지고,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 사회주의화 거의 뭐 이루어졌다고 저는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지금 저 외국에서도 이미 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한 결과가 굉장히 급속도로 몰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도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마 더 심각하게 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눈을 뜨는 국민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탄핵에 반대했던 내국 국민들이야 뭐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실체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접하고 있죠. 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일반 국민들, 소위 뭐 문재인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아직도 이제 뭐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지지율에서 보여주다시피 지금 상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코너에 지금 몰리고 있다. 저는 뭐 그런 부분 역설적으로 지금 조국 같은 경우도 좀 뭐 상당히 좀 왜곡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페이스북에 사실은 뭐, 예, 예.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 2년 좀 넘는 동안에 어쨌거나 뭐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몰락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좌파 정부가 결국은 어떤 하나의 대응 방법이 결국 이제 경제 몰락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소위 말성장론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걸 덮기 위해서 결국 남북 간에 이런 무리수를 떠가지고 평화쇼를 통해서 지지율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쭉 진행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아시다시피 결국 이제 하노이
미북 회담 이후에 결국은 여러 가지 문재인이 왕따가 당하는 이런 과정에서 남북 간에도 결국은 뭐 어떤 실질적 결과가 없다 보니까 그 동력도 상실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결국 이제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와 공식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소위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그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일종의 그런 그 정치적 의도 연장선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법 신설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제 같은 경우 국회를 마지막으로 장악함으로써 완전히 대한민국의 그 사회주의와 종결을 하겠다 이런 그 의도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선거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리 합법을 가장한 대한민국 사회주의화 여기에 대한 실현에 결국은 그 연동형 비례제 국회 장악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여론을 계속적으로 좀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현실은 어떠세요? 현실은 넉넉하지 않단 말이에요. 뭐 좀 말씀드린 경제든 남북관계든. 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몰락하고 그렇죠. 있죠. 급박하게 몰락. 그러니까 얘들이 계속 이제 선동할 수 있는 게 언론을 동원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인데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일본의 어떤 그 대한 수출 규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결정타를 날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저들 좌파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떤 그 호재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네, 선동, 예, 반일, 예. 네, 저는 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조국이나 이 좌파 세력들이 이걸 철저히 이용하고자 한다는 저는 큰 측면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제 저들은 어떻게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건 저들의 어떤 기대고 희망인데 냉정하게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피상적인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경제적 측면이든 또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위상 과연 한국과 어떤 게임의 상대가 되는지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일본이 인구가 한 1억 한 3천 조금 못 돼요. 1억 3천. 또 우리나라가 한 5천만 한 5,400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인구가 1억이 되면은 내수 시장이 1억이 되면요. 소위 그 어느 정도 그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경제가 돌아가는 숫자예요. 소위 어떤 이코노믹 스케일의 경제 규모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라고요. 인구가.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1억 3천만이라는 것은 그 경제 자체적으로도 어떤 내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여건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GDP 소위 그 총생산량이 일본의 세계 3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가 뭐 달러로 하면 한 1조 6천억 불 정도 GDP가 되는데 일본은 5조 4천억 불 정도 되고 우리나라보다 한 3배가 좀 더 되죠. 경제 규모가.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일본의 그 산업구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로 일본은 이제 그 뭐 자동차 그 다음에 그 뭐 로봇 의료기기 제약 이런 화학 같은 사실은 그 굉장히 기초 자원 소위 어떤 상당한 그 하이테크 기술이 요구된 그런 그 아주 그 첨단 기초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세계 시장의 어떤 핵심적인 부품 같은 거를 일본이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는 정도로 일본은 사실 매우 어떤 그 기술 기반으로 하는 어떤 경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절대적으로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 같은 경우도 금융도 보면요.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것도 합병을 하고 뭐 등등 하지만은 사실 일본은 게임이 안 돼요. 아시다시피 그 2000년대 초에 그 미국의 이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 예. 그 일본의 그 노무라 정권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용사 노무라 정권이라는 회사가 그 리만 브라더스를 인수했다고 미국의 그 대형 회사를. 예, 예. 그다음에 미쓰비시 은행 같은 경우도 아주 미국의 유명한 그 투자사죠. 모건 스탠리라는 그 투자사가 있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를 인수했던 미쓰비시가. 그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가 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중국 은행도 매우 큰 국영은행이 큰데 중국은행을 제외하면 그 일본의 미쓰비시가 세계 1위예요. 그 정도로 금융 규모가 크다고요. 네. 은행이. 그러니까 실제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한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리 매우 그 세계 정말 뭐 1980년대는 미국 다음에 G2 국가였다고요. 예, 예. 그 정도로 일본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은 매우 세계적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게 일본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뭐 과거에 뭐 어떤 그 36년간 한일 병합 과정에서 고통받은 거는 우리 국민들 다 인식하고 있죠. 그러나 그 문제와 일본은 냉정하게 바라보는 건 전혀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그 상대를 알아 우리가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일본이라는 나라는 말씀 인구나 어떤 경제 규모나 금융이나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국제사회에 찾아온 위상 이런 등등 봤을 때 일본은 보통 나라가 아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도요타 자동차의 어떤 매출이 연간 한 250조 정도 돼 250조 아마 삼성전자하고 규모가 비슷할 거예요. 도요타 자동차 하나가. 예, 예. 그런데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매우 뭐 아시다시피 유명하지 않습니까? 도요타 자동차도 있죠. 뭐 그다음 혼다도 있죠. 닛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예, 예. 그러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규모 한 250조 정도. 그다음 혼다도 한 150조. 닛산 같은 건 한 125조.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자동차는 한 97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산업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 세계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신일본 제철 같은 건 세계 2위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공장 자동화나 로봇 산업도 매우 그 앞서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고 또 일본도 보면 서비스 산업이 그래서 한 70% 정도 될 정도로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규모가 크다는 얘기 규모가 크고 또 기술 기반으로 한 국가고 뭐 오랫동안 또 축적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그 외부에 봤을 때 대한민국은 게임이 안 될 정도 규모가 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규모가 안 되잖아요. 그럼 예.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할 정도로 그 뒤로 전혀 어떤 그 물러설 정도가 아니고 중국과 정말 맞대응해서 뭐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싸울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한반도에서 어떤 그 국제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이 중국의 어떤 그 팽창 전략 견제하기 위해 갖고 미국 트럼프는 일본하고 어떤 그 미일 동맹을 더 견고히 해가지고 사실은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견제할 그런 그 외교 정책을 쓰고 있는 게 미국이고 그 파트너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뭐 유럽의 어떤 그런 그 프랑스든 영국이든 이태리든 간에 독일도 마찬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대할 때 한국하고는 게임이 전혀 안 될 정도로 그 위상이 높은 국가가 일본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소위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뭐 WTO에 같은 어떤 국제사회에 가더라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입니다. 그것이 일본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논란거리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과거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우리 외교를 참 잘했습니다. 예, 예. 그 당시 같으면은 한미 동맹이 굉장히 굳건한 상태고 미일 관계보다도 한미 관계가 훨씬 더 굳건한 그 동맹이었거든요. 예. 그때 같으면 만약에 한일 관계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또 외교적으로 미국을 또 등에 업고 사실 일본을 압박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시다시피 문재인이 외교를 완전히 망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국가가 찾아낸 경제적인 국가였던 위상 자체도 일본과 한국은 게임이 안 될 정도뿐만 아니라 특히 외교 관계에 있어서 더더구나 어떤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 외교 몰락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한국 편을 들지 않아요. 자, 이 상황에서 조국이나 문재인이가 반일 감정을 불일으켜가지고 뭘 해보겠다? 자, 이들이 1차원적으로 보면은 국내에서 반일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저들 좌파의 어떤 지지세를 높이겠다는 1차원적 생각을 하겠지만, 자, 그렇게 했을 때, 더더구나 이번에 아베가 아마 20년 어저께인가 일본에 참여한 선거 있었을 거예요. 예, 예. 선거에서 아마 아베 쪽에 아마 압도적인 아마 승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구조사에서 그렇게 저는 듣고 있는데, 예, 예. 결국은 그것 또한 매우 위험한 게 뭐냐면은, 결국 아베가 정권이 탄력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문재인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게 되면 일본이 다음 대응이 뻔하다고요. 현재는 반도체에 관련 국한된 일본의 어떤 화이트리스트, 소위 자기 동맹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금 3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했는데, 그거 갖고도 지금 난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화이트리스트를 대한민국을 배제시켜버리게 되면은 전 산업 품목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스톱돼요. 왜?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핵심 부품이나 중요한 어떤 장비를 도입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위 가공, 어떤 완제품에서 수출하는 이런 형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확대, 어떤 경제 확대 제재를 압박을 받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급속도로 더 어려워져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문재인이 사고친 소위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미 타격을 받아서 회복 불능 상태까지 왔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국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베 정부가 만약에 화이트리스트 이 제재를 대한민국 배제시켜 확대하게 되면은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오게 된다. 자, 그렇다면은 더더구나 또 문재인의 다음 수가 뭐겠습니까? 더욱더 소위 반일 선동에서 우파 세력을 일종의 일본 토착 외구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밀고 나가겠죠. 예, 예. 경제가 어떻든 간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일본에 나온 금융제재 또 갈 수 있다고. 세 번째 단계로 금융제재.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 대부분은 외자 쪽에 거의 외국 자본이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너 지분 몇 프로입니다. 대부분 다 외국 자본이죠. 자, 그러면 금융까지 만약에 손을 대게 되면 일본 금융 자체가 전체 차지하는 게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런 우리 투자 쪽이나 기업들 등등하고 외국 일본 금융 자본이 좀 빠져나간다 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의 시작이 돼가지고 예. 다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고요. 결국은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수출 상황이 악화됨으로 해서 실적이 악화되고 주식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내수가 지금도 침체된 상태니까 부동산 시장도 이미 위축돼 있잖아요. 지방 건설사가 다 부도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이제 결국 2차 금융권이 결국 이제 연체가 증가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 그게 이제 1차 금융권까지 확대하게 되고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일본에서 계속 압박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금융위기 오고 결국은 외환위기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상황이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이나 조국이 그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그 국제관계 상황, 이 경제관계도 전혀 예측 못하면서 이런 무리수를 떼게 되면은 일본 아베는 웃을 거예요. 거기다가 트럼프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 둘 간에 문제니까 너희 둘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3자적 입장에 서 있다고요, 지금. 예. 저는 어쨌거나 아베의 한국의 경제 제재도 사전에 트럼프와 상당히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이 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친중 친북적 행태를 보이고 이 한미 삼각동맹에서 어떤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동안 노출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그 트럼프는 당연히 아베의 어떤 그 이 한국 경제 제재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겠죠. 버릇을 고쳐야 되니까. 좀 이런 상황이 현재 이 경제 제재 이면에 좀 도사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이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이 강수를 떼면 뗄수록 반일 감정을 고조시킬수록 일본의 어떤 그 대응 수위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경제 이 타격이 정말 심각한 상태 궁극적으로는 저는 IMF가 맞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상태로 가면 거의 저는 뭐 10중 8구 어떤 금융위기와 더불어 외환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조국이나 이 문재인이 이 대일 반감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제2의 IMF 사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 몰락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조국이나 문재인이 지금 당장은 자기 정치적 지지세를 높이기 위해서 반일 감정 불일으키지만 그 결과는 자신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가 또 반일 감정과 지금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왜? 말씀드린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 완가됐기 때문에 그다음 경제 자체가 이미 몰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뭐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데 지금 아무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대응은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한일 감정으로 그냥 국민들을 또 선동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좌파 정권이 상당히 급해졌다. 콘에 몰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탄압하고 있는 거 보면, 광화문 광장에. 그 부분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그건 당연하죠. 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저희들의 집권 2년 넘어가면서, 사실 어느 정도 뒷받침, 경제적이든 뭐, 사회적이든 어떤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예. 모든 게, 정말 건국길에 가장 나쁘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 저들은 다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어떤 그 좌파 정당 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들은 아마추어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들도 내년 선거에 이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거나 뭐 눈속임하고 언론 동원하고 계속 선동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데 소위 자유한국당이라는 소위 보수를 표방하는 이 정당이라는 게 있지만, 소위 저들 입장에 봤을 때 전혀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정상적인 이 보수 우파 정당이라면은 이게 이 집권당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된 강력한 투쟁에서 사실은 저희들 겁을 내 뭐가 또 배터리가 나왔는가 보다.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말씀하세요. 저도 이중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좌파정 하자 하면 하는데 다 따라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로 뭐 비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거 동의해줘요. 어떤 어떤 그 예산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 막말로 윤석열이 같은 경우에도 총장 임명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과거에 어떤 그 야당과 대선 특히 여든 야당이든 간에 이런 뭐 인사청문회든 문제 등등이 있으면은 그 문제 가지고 정말 그 뭐 천막 치고 뭐 난리 치우는데 자한당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좌파 정당이 봤을 때 이 자유한국당, 소위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은 전혀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은 다만 현재 거기에 비해서 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 정당은 규모는 적지만은 강력한 현장 투쟁을 하고 있어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광화문 광장에서 소위 끓는 투쟁 계속 이게 걸림돌된 거 가시처럼 이러니까 소위 이제 이 청와대 그 오죽하면 문재인이가 국무회의에서 광화문 우리 공화당 그 천막 당사의 이 철거건에 대해서 경찰을 질책하고 서울시장을 정말 힐러나 하겠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 공화당 소위 이 태극기 우파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과 어떤 그 신경을 쓰죠. 왜냐하면 저들이 광화문에서 촛불로 정권을 탈취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거꾸로 자신들의 운명 또한 광장에서 태극기 세력에 의해서 자신들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누구보다 아주 그 깊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탄압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을 동원해가지고도 사실은 이렇게 그 탄압하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죠. 저는 앞으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점점 더 앞으로.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저들이 또 위기의식도 느끼고 하나의 그 상황이 지금 간단치 않게 아마 전개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